처녀 귀신과 귀접한 선비. 예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난 지 보름쯤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더워 물을 많이 마셔서인지 선비는 산길을 가는 도중 오줌이 너무 마려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목을 축인다 하고서는 사발째 벌컥벌컥 들이켰으니 방광이 넘쳐 흐르지 않고 배기겠나. 그는 혼잣말을 하고는 소변을 볼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물론 산속이었고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지만 나무나 돌에 누면 분명 오줌이 튈 것이 뻔했기에 완만한 흙덩이를 찾아 헤매었죠. 그러다가 마침 알맞게 솟아있는 산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저 곳에서 볼일을 보면 오줌이 튈 일도 없을 거야. 남의 산소에다 소변을 보는 것은 그렇지만 어차피 죽은 사람, 살아생전 볼 일이나 있겠는가. 선비는 그리 생각하고는 산소 앞으로 가서 허리춤을 풀고는 시원하게 소변을 봤습니다. 얼마나 참았던 건지 오줌발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세차게 흘러나왔죠. 그렇게 볼 일을 마치고 바지를 치켜 올린 선비는 괜시리 미안했는지 무덤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오줌보가 터지기 직전이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시게나. 자네는 죽어서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서야 산에서 내려온 선비는 주막으로 가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걸어서 피곤했는지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대체 이곳은 어디고? 스산한 느낌의 잠에서 깬 선비는 방의 안개가 자욱한 것을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아름답지만 서늘하게 느껴지는 여인의 목소리에 고개를 옆으로 돌린 선비. 그는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털이 빳빳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처녀가 흰 소복을 입고 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니시오? 선비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대답했죠. 저는 예전에 사내와 한 번도 정을 통해보지도 못하고 몹쓸 병에 걸려 죽은 처녀 귀신입니다. 지금까지 성불하지 못한 것은 남자와의 정을 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한 때문이고요. 한데 선비님이 오늘 제 무덤 앞에서 허리춤을 끌렀을 때 남자의 그것을 보고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죽어서도 살아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그리하여 이곳까지 선비님을 쫓아온 것이고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느껴보려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양하지 마시고 있는 힘껏 저를 품에 안아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귀접이란 것이오? 선비는 그리 말하고는 다가오는 여인을 뿌리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죠. 아무래도 가위에 눌린 듯 했습니다. 처녀 귀신은 선비에게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는 그의 몸 이곳 저곳을 쓰다듬었죠. 선비 역시 남자인지라 얼굴이 예쁜 여인이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주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처녀 귀신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척해진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명 꿈인 것 같았지만 생생한 그 감촉을 곱씹으면서 말이죠. 아침을 먹고 다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난 선비는 어느새 한양에 도착해 주막의 방을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내일이 시험날인지라 저녁도 걸은 채 공부에 몰두했죠. 공부를 다 마친 그는 내일 보는 과거 시험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처녀 귀신을 보게 되었죠. 그녀는 무턱대고 선비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 역시 어제와는 다르게 그녀의 몸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욕망을 풀어댔죠. 둘이 일을 치르고 난 뒤 귀신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서방님이신데 그에 걸맞게 관직에 올라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과거 시험의 문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호패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오니 그것에 관한 책을 한 번 더 눈에 새겨 꼭 관직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선비는 처녀 귀신의 말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간은 아직 새벽이었는데 그는 다시 잠을 청할 생각은 하지 않고 책을 펴고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과거 시험 문제는 처녀 귀신이 말한 호패 제도의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건넨 뒤 술술 답을 적어 나갔죠. 그리하여 선비는 장원 급제하여 당당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집에 돌아간 뒤에도 밤만 되면 처녀 귀신은 선비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매일같이 밤새도록 선비와 몸을 뒤섞었죠. 선비는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살결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지만 매일같이 그녀와 운우지정을 나누다 보니 몸이 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몸을 섞을수록 기가 빨리는 듯했죠. 한편 선비의 부모님은 그가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자 그를 찾아오는 중매쟁이들 때문에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집안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거기다가 곧 있으면 관직에 오를 사내이기에 딸을 가진 많은 집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은 당연했죠. 며칠이 지나 결국 부모님은 참하고 예쁜 처녀에게 아들을 장가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안도 좋았기에 그 사이 누가 채갈까봐 아예 그 자리에서 날짜까지 정해버렸죠. 이윽고 시간이 흘러 신랑과 신부의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결혼하는 날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착한 가마에서 내린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미인이었기 때문이었죠. 혼인식이 모두 끝난 뒤 신랑과 신부는 사랑방으로 가서 첫날 밤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신부와 마찬가지로 신랑 역시 처음으로 여인과 보내는 밤이었기에 무척이나 떨렸죠. 물론 살아있는 여인과 보내는 것 말입니다. 잠시 후 촛불이 꺼지자 두 사람의 떨리던 호흡은 이내 격정의 호흡으로 변하였고 끊임없이 서로를 갈구하던 몸짓은 어느새 하나가 되어 밤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결국 부부는 새벽녘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죠. 그리고 잠에 들자 어김없이 처녀 귀신이 나왔는데 그녀는 그날따라 무서운 표정으로 선비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찌 서방이란 놈이 본부인을 놔두고 첩과 바람을 필 수 있느냐? 아니, 누가 본 부인이고 누가 첩이요? 나는 당신과 혼인식을 올린 기억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리 말하는지 모르겠소. 그리고 당신은 죽은 사람 아니요? 그럴지언데 어찌 산 사람을 탐한단 말이요? 닥쳐라. 내 너를 위해 시험 문제도 알려주고 밤마다 너와 몸을 섞었는데 어찌 그리 매몰차게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절대 나를 놔두고 다른 여인과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내가 절대 그리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서운 표정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여인의 모습을 본 선비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부인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뚜막에 앉아 밥을 하다가 치마에 불이 옮겨 붙지를 않나. 매일 가던 빨래터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나. 그는 이러다가는 부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처녀 귀신을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당찬 사내대장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인지 그것을 듣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예전 살던 마을에 아는 무당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니 마음 편히 먹고 제가 해결책을 갖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그리 말하고는 집을 나섰고 해질녘이 다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상을 차려왔습니다. 상에는 조밥을 담은 밥그릇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참기름에 비벼져 있었기에 고소한 향이 났죠. 또 상은 말 4마리가 그려져 있는 한지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부인은 그것을 선비에게 건넨 뒤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 제가 하려는 것은 귀신을 떼어놓는 의식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제 말에만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선비는 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은 이 상을 가지고 사랑방에 가셔서 머리맡에 놓아두시고는 주무시면 됩니다. 야자시까지 꼭 깊은 잠을 이루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는 알았다고 말하고서는 부인이 차려준 상을 가지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두고는 잠을 청했죠. 1시간 정도 기다린 부인은 사랑방으로 향했는데 고요한 정막 속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자 조심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맡에 놔둔 상을 들고 밖으로 나왔죠. 문 밖으로 나온 여인은 동쪽으로 10발자국, 남쪽으로 5발자국을 간 다음 상 너머로 침을 3번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침을 뱉은 곳을 향해 상을 내던졌습니다. 침을 뱉은 곳으로 상을 내던지면 되는데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세게 내던져야 하네. 왜냐하면 밥 공기가 꼭 해줘야만 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리 했는데도 밥 공기가 멀쩡하다면 바로 아무데도 들르지 말고 나에게 찾아오게나. 그 몹쓸 것이 자네에게 들러붙었을지도 모르니 말이야. 쨍그랑. 무당의 염려와는 다르게 밥 공기는 시원하게 여러 조각으로 깨져버렸고 가슴을 졸이던 부인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 채 뒤로 돌아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긴장했던 탓인지 바로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죠. 부인의 퇴마 의식이 통했던 것인지 아침에 일어난 선비는 꿈에서 처녀 귀신을 보지 못했다며 부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라고 말했죠. 어느 부인이 자신의 서방을 채가려는 연을 가만히 냅둔답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셔요. 그리 말하고는 환하게 웃는 부인을 보고 선비는 평생을 다해 그녀에게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 그대로 평생 그녀를 위하고 아껴줬다고 하죠. 여담으로 그 일 이후로 선비는 산소나 산소 주변에서는 절대로 소변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말이죠. 우리나라 원귀 중에서 가장 무서운 원귀가 처녀귀신, 즉 손각시라고 합니다. 손각시는 성적 욕망을 풀지 못하고 죽은 원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래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죽으면 기이한 장법을 썼다고 하는데 처녀가 죽으면 남성의 성기 모양을 한 인형을 지프로 만들어관에 넣거나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남자의 옷을 시의로 썼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에 한복판에 몰래 묻어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을 밟고 다니게 하거나 주위에 젊은 남자가 죽으면 그와 사후혼례를 치러주기도 했는데 이런 습속은 살아생전에 풀지 못한 성적 욕망을 사후에 남아 충족시켜 줌으로써 원귀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때린 후레자식의 환생. 먼 옛날 성질이 포악하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남의 돈을 빼앗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것은 기본. 집에서는 술에 취해 부모님께 술주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후레자식이었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길에서 청년을 마주치면 일부러 피해가기 일쑤였습니다. 혹시라도 재수없게 시비가 걸려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은 하나뿐인 외아들이 그 모양이었으니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말하면서 매일같이 소가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잔소리한다며 부모를 때리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 어느 날 청년은 옆 마을에서 나쁜 친구들과 술을 떡이 되도록 마셨습니다. 그리고 밤 깊은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산짐승이 무서울 만하나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는 당당하게 깊은 밤 산속을 걸었는데 문제는 산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매서운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추운 날이었는데 청년은 산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는데 날씨가 매우 추운 탓에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죠. 청년은 저승에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보였습니다. 청년은 그에게 말했죠. 딱 보니 저승사자 같은데. 에이, 결국 엎어져 뒤져버렸구마잉.
매일같이 치고 받고 싸우기만 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더니 제법 머리가 돌아가는 녀석이구나. 저승에 온 걸 환영한다. 환영은 뭔 개뿔. 어서 시간 끌지 말고 염라대왕이나 만나게 해주쇼잉. 그래서 얼렁 재판받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떵떵거리며 살란께. 전 집구석은 아주 가난에 미치는 줄 알았으니께.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처럼 살다 뒤진 놈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째서 그리 말한단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기 전까지 때리고 하다하다 부모님에게까지 손을 댄 후레자식 아니더냐? 그리 살고도 어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랬느냐? 이 양심 없는 놈아. 저승사자는 청년의 말에 심기가 불편한 듯이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개념 없는 청년이었기에 그의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죠.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 잔을 먹지 말았어야 한단께. 그러면 취해서 엎어질 일도 없었을 테고 이 징한 저승사자 놈에게 끌려올 일도 없었을 텐디. 개소리 작작해라. 넌 마지막 잔을 먹지 않았어도 어차피 다음날 칼 맞아 죽을 운명이었다 이놈아. 그리고 어차피 뒤질 거 이리 편하게 오니 얼마나 좋냐? 아프게 칼에 맞아 뒤지는 것보다 덜 아플 테고. 그리고 더러운 내 몸뚱아리는 산짐승들의 먹이가 될 테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느냐? 아따, 어찌 말을 그리 한다요. 내 밖에서 주먹 꽤나 쓴 놈인데 저승사자라고 봐줄 것까. 청년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가 그의 목을 손으로 졸라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저승사자는 무서운 눈빛으로 청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온 망자들에게 들었다. 내가 인간 세상에서 힘 꽤나 쓰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말이다. 그동안 행복했겠지.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말이다. 이곳에 온 이상 예전처럼 그리 살지는 못할 것이다. 너처럼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남한테 피해를 준 놈은 지옥으로 떨어져 파리보다 못한 존재로 평생을 살아갈 테니 말이야. 청년은 저승사자가 그리 말하니 겁이 왈칵 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목을 잡고 있던 저승사자의 손을 풀고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 저승문을 통과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자 깊은 산길에 이르렀는데 도중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를 만났죠. 그녀는 바로 삼신할머니였습니다. 청년은 삼신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염치도 없이 말했습니다. 오메, 삼신할매 아니신가잉. 할매요, 내 이승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해가 저승사자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구마. 하지만 이대로 생을 끝내기에는 너무 껄쩍지근하단께요. 그니 내 다시 한 번만 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쇼잉. 그리 해주면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 남을 돕고 살란께요. 청년이 애걸복걸하는 사이 어느새 다가온 저승사자가 청년을 잡아가려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삼신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내 녀석이 살아 생전 어찌 살았는지는 대충 알지만 그리 말하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구나. 사람은 진정으로 뉘우쳤을 때 비로소 변할 수 있는 법이지. 그래서 너를 믿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그러니 꼭 착한 사람이 되어 남을 돕는 생을 살 거라. 남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저승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염라대왕께 이 딱한 사정을 진언하여 이자를 풀어주도록 할 테니 그대는 물러가도 좋다. 하지만 저 녀석은 죄질이 나쁜 죄인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닐지언데 저놈이 개과천선한다고 어찌 그리 단언하십니까? 괜찮다. 한 번만 살려주면 착한 사람 되겠다는 말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바로 잡을 것이니 나를 믿고 물러가도 좋다. 삼신할머니는 그리 말해 저승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죠. 청년이 살았던 근처 마을에 학덕 높은 박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장가 보낸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손주를 보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좋다는 약도 지어주고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손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할수록 며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죠.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의지할 곳은 삼신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떠놓고 삼신할머니께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비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삼신할머니는 바로 이 박진사 며느리의 아들로 청년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임신이라고 합니다. 뭐여? 그게 참말이오?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임신했다는 부인의 말을 들은 남편은 감격에 겨워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박진사 역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말 그대로 10여 년을 기다린 손자였으니 어련했겠습니까? 그것도 3대 독자였으니 말 다했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서 며느리는 10달이 지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진사는 학수고대하던 아들을 얻자 기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라고 손자의 이름을 영수라고 지었죠.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귀하게 자란 탓인지 아이의 성격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만 갔습니다.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성질을 부리고 때를 쓰기 일쑤였죠. 그리고 성년이 되자 그 지랄맞은 성격은 더해만 갔습니다. 남의 돈을 강제로 탈취하고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술주정하는 게 주된 일과였죠. 공부 따위는 뒷전이었습니다. 전신이 포악한 청년이라서 그대로 닮고 말았던 것이죠. 박진사의 집에선 3대 독자가 저리 엇나가니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식구들이 영수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있었죠. 박진사 역시 손자 걱정으로 바짝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귀한 3대 독자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니 한탄으로 밤을 새우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수의 폐악질에 질린 아버지는 결국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박진사는 유명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아들을 위한 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머슴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신할머니였죠. 놀라지 말고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해놔. 약방에서 약을 지어오는 모양인데 그 약을 먹은 후에도 효험은 없을 것이니 내가 주는 이 약을 먹이도록 하거라. 그리하면 영수 아범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또 자네 손자인 영수라는 아이가 골칫덩이인 것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 그 약을 손자에게도 먹이거라. 그리하면 영수의 못된 버릇도 깨끗이 고쳐질 것이니라. 박진사는 그 말을 듣고 머슴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약을 각각 한 봉지씩 영수와 영수 아범에게 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영수 아버지의 병은 즉시 나았지만 영수는 사흘 뒤에 죽어버리고 말았죠. 온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 시달림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꼭 죽을 놈이 죽었다며 입을 모아 얘기했죠. 개 중에는 늦게 죽어서 안타깝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을 잃고 몸져 누운 영수의 어머니는 어느 날 산신할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산신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듯 말했죠. 내가 그동안 슬픔이 컸겠구나. 사실 너에게 점지해준 영수라는 아이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 아이란다. 그럼에도 너에게 보낸 이유는 새 사람이 되어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그의 말 때문이었지. 하지만 제 버릇해 못 준다고 했던가. 날이 갈수록 전생의 모습과 같아지더구나. 그래서 다시 저승으로 보낸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그리고 내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내 가족이 모두 힘들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양처럼 순한 아이를 다시 한번 보낼 것이니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꿈을 꾸고 난 뒤 영수 어머니는 늦은 몸이었지만 태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뻐했어야 할 늦은 임신이었지만 혹여라도 영수와 같은 못된 자식이 태어나면 어찌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 긴장하며 착한 아이가 태어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무리 삼신 할머니가 말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10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삼신할머니가 말한 대로 성품이 올바르고 남을 생각하는 측은지심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효성이 지극했고 학문에도 정진하여 높은 인격을 도야했죠. 그리 바른 아이가 태어나자 비로소 집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신할머니가 준 약을 먹은 영수, 즉 쿨의 자식이었던 청년은 다시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진광대왕이 관할하는 독사지옥에 빠져 평생을 독사들에게 물어 뜯겼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승에서 다른 사람들을 물어 뜯었던 것처럼 말이죠. 부잣집 아들과 재혼한 여인의 기구한 팔자. 옛날에 아내를 일찍 여인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기에 선비는 젖동량을 해가며 아이를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런 아비의 마음이 통했던 것인지 딸은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딸은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아는 스님이 딸의 사주와 관상을 봐주러 왔는데 그는 딸의 얼굴을 보고 부잣집으로 시집갈 팔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사주에 재물운이 박하구만. 부자 남편을 얻기는 어렵겠네. 중매가 잘 되어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맘 편히 살기는 어려울 걸세. 그러니 평범한 집안에 모나지 않은 청년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좋겠네. 스님이 떠나고 난 뒤 딸은 아버지에게 가서 억울한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역시 스님의 말을 믿지만 돈을 보지 않고 성격만 보고 시집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돈 걱정, 먹을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중매쟁이에게 말 좀 잘해주시어 부잣집에 시집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서라 얘야. 혹시라도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스님이 말한 것처럼 맘 졸이며 살면 행복하겠니? 나는 말이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 부자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는단다. 다만 너를 아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위를 원할 뿐이다. 성실하고 착한 청년 말이다. 너 역시 그리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며칠이 지나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은 부잣집 외아들과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숫장수를 소개시켜줬는데 딸은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가기를 내심바랬죠. 하지만 부잣집에 시집갈 팔자가 아니라는 스님의 말을 기억해낸 선비는 부잣집 아들 대신 성실하다는 숫장수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딸은 숫장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와서 숫장수가 사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했죠. 집은 외딴 산속 오두막 집이었는데 옆에 숯을 굽는 가마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집안 군데군데 검은 그을음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산에서 해온 나무를 가마에 구워 숯을 만들었는데 중노동의 결과 치고는 꽤나 적은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였죠. 그래서 시집간 딸 역시 남편을 도와 숯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나무를 하러 간 사이에 숯이 몽땅 타버렸구만. 하루는 남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 부인에게 숯가마를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죠. 그러고는 산에 올라갔는데 부인은 깜빡 잊고 불 조절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동안 만들었던 숯이 몽땅 타버리고 말았죠. 부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되자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인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대 잘못이 아니오. 잘 모르는 그대에게 맡기고 간 내 잘못이지. 그리고 오히려 못난 나를 만나 숲 굽는 일을 하게 되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오. 그러니 고개 숙이고 애처롭게 서 있지 마시오. 다 내 잘못이니까. 남편은 마음이 착하고 여려 부인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 제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안해했죠. 부인은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숫장이 남편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평생 숯을 구우며 살기는 싫었죠. 딸이 시집가고 반년이 지났을 즈음 그녀의 근황이 궁금했던 선비는 무턱대고 딸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니 딸이 사는 마을이 나왔는데 때마침 그곳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반가운 마음에 딸의 이름을 불렀죠. 딸은 선비를 보고 놀라더니 순간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헌데 품에 안기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아비를 눈물로 맞이한단 말이냐?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매일같이 숯을 굽고 일주일에 한 번 장에 내다 파는데 처음 해보는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힘이 들어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아버지는 슬쩍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곱디곱던 예전 얼굴은 어디 가고 숯에 그을려 숯검댕이가 된 얼굴에 마음이 아팠죠. 또한 희던 소는 검은 얼룩이 져서 거지 새끼가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저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딸의 말에 선비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딸이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리하여 선비는 그 자리에서 딸을 데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비는 사위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자네에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다고, 그러니 모두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고는 중매쟁이를 불러 예전 부잣집 선자리에 관해 물었죠. 어머, 그때는 못 들은 척 하시더니 따님이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니 그새 마음이 변하신 것입니까? 원래는 한번 다녀와서 소개시켜 드리기 힘든데 따님의 외모가 출중하니 제가 중간에서 어찌어찌 잘 말해 보겠습니다. 대신 돈은 두둑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며칠 뒤 딸은 두 번째 혼인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소개받은 그 부잣집 외아들과 말이죠. 새로운 남편의 집은 기와집이요. 밑에 하인도 있어서 밥 차릴 일도 밥 굶을 일도 없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특히나 더러운 숯을 만지지 않아도 되었으니 딸은 이보다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을에서 유명한 부잣집 망나니로 매일같이 유곽에 드나들고 마을 청년들과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는 등 갖가지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인이 보다 못해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매일 술을 드시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곽을 그리 밥 먹듯 드나드시면 어찌하십니까? 제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어찌 데리고 왔더니 제 잘난 줄 알고 입을 놀리는구나. 이보시오, 부인.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바로 당신같이 천한 신분이면서 귀족과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닥치고 계시오. 내 성질 건들지 말란 말이오. 하지만 서방님, 내 닥치라고 했지. 남편은 그리 말하면서 부인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순간 울음을 터뜨렸죠. 그러자 남편은 시끄럽게 울지 말라며 그녀를 더 때렸습니다. 딸은 남편에게 맞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대들었다가는 그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고 그동안 낳은 두 아들과 이별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들도 그녀가 원해서 낳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아이들만이 남편의 폭력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장례식만 아니라면 말이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두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했기에 커서는 각각 문경과 대구의 고을 사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보고 있기만 해도 배부른 아이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머슴이 달려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문경에 계신 큰 도령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아들들에게 효도받으며 행복하게 사나 했더니만 집안의 대들보 같았던 큰 아들이 세상을 떠나다니 처음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잠시 후 끔찍한 목소리로 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가량을 식음을 전폐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니 이대로 먹지 않고 세상을 떠나 먼저 가 있는 큰 아들을 만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막내가 남아있었기에 신랄 같은 용기를 짜내고 짜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막내를 생각하며 살기로 했죠. 그리 몇 년이 흐르고 막내가 죽었다는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딸은 이번에는 침착하게 막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그녀를 보고서는 실성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수근거렸죠.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때보다 냉철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날 밤 대들보에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났죠. 여보, 피곤한 건 알겠지만 나무하러 산에 가야 하니 나와서 불 좀 봐주시오. 숫장수였던 첫 번째 남편이 그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하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였죠. 다름 아닌 그곳은 그녀가 처음으로 신혼생활을 했던 산속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녀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이 아닌 진짜 같은 가짜였죠. 모든 것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진짜 같은 꿈이었기에 누워서 자고 있던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 자국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 그리 슬픈 꿈을 꾸었길래 이리 눈물까지 흘렸어? 혹시 나에게 시집 와서 슬픈 것이오? 남편은 능청스럽게 말하며 부인의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너무 슬픈 꿈을 꾸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이고, 알겠소. 내 산에 다녀와 위로해 줄 테니 편히 쉬고 계시오. 남편은 그리 말하고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부인은 남편을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하기 싫어했던 일이었지만 마음이 힘든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돕는다는 생각에 힘든지도 몰랐죠. 그렇게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니 재산은 점차 불어났습니다. 물론 꿈에서 살던 부잣집의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서 안방 마님으로 불렸던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돈만 밝히던 지난 날의 자신을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만에 부인 셋을 얻은 청년. 예전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할 여인은 저 먼 경상도에 살았기에
청년은 결혼식 날에 맞춰 예비 신부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도착하여 마을의 하나뿐인 주막에서 머물기로 했죠. 내일이 결혼식 날이라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지만 청년은 자신과 결혼하는 새 신부가 어찌 생겼는지 궁금해서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잠자리를 뒤척이다가 산책을 하러 밖에 나갔죠. 밖은 초승달이 떠서인지 평소보다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청년은 왠지 모를 싸늘함의 산책은 그만두고 다시 주막에 돌아가려고 했죠. 헌데 돌아가는 길에 큰 나무에 뭔가 걸려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청년은 그 물체를 실눈을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낮아빠졌죠. 그것은 나무에 목을 맨 어느 여인의 시체였습니다. 청년은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줄을 풀어 여인을 땅에 내려놓은 다음 그녀의 입술에 숨을 불어넣고 몸을 주물렀습니다. 몇십 번에 걸쳐 숨을 불어넣고 몸을 주무르니 여인은 기침을 하며 깨어났죠. 그러고는 청년을 향해 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어느 죽일 놈의 자식이 나를 다시 살려놓았노? 오히려 살려놓았다고 큰 소리를 치는 여인. 청년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화내는 것은 나중에, 지금은 왜 죽으려고 했는지가 궁금했기에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내는 이 고을 김진사댁 막내딸인데 오늘이 내 결혼식 아니겠나? 그래서 한껏 꾸미고 신랑을 맞았는데 신랑 얼굴이 한 대 쳐맞은 감자 같은 기라. 그래서 어찌하겠노? 배가 아프다고 말하고서는 혼례식을 거절하고 집을 나왔지 않겠나? 헌데 갈 데도 없고 처맞은 감자 신랑과는 같이 살기는 싫고 그래서 뒤지려고 나무에 목을 맸다. 근데 네가 살려놓은 기라. 이리 입에 숨을 불어넣고 온몸을 만지작 해가며 내를 살려놓은 기라. 그러니 어찌해야겠나? 네가 내를 책임져야지. 잠시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내일 있을 결혼식을 하러 이곳까지 내려온 사람이오. 천생연분을 맺을 임자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오. 그러니 누가 듣기 전에 그런 소리는 집어치우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오. 사내 새끼가 아녀자의 몸을 이래 막 주물딱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주둥이를 씹으리는 건가? 만약 나를 이래 만져놓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혀를 콱 깨물고 뒤져버릴 기다. 알겠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여인의 말에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책임지겠다고 말하고는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뭔 바가 끼었길래 결혼식 전날에 별 이상한 일을 다 겪는구나. 아직도 꿈같은 김진사댁 막내딸과의 일은 뒤로하고 청년은 잠을 자려 눈을 감았습니다. 헌데 밖이 시끌시끌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선비가 문을 열고 헐레벌떡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뉘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누이가 서울에서 이곳까지 걸어온 여독으로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하여 밖에서 재울 수는 없고 주변에 방은 하나도 없으니 죄송하지만 이곳에서 신세 좀 지었으면 합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선비와 그의 누이를 본 청년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겨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누이의 얼굴은 하얀 백지장 같았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려 곧 죽을 것처럼 보였죠. 사실 누이는 서울 대감댁 아들과 정혼하려 하였는데 혼전에 대감 아들이 죽어버렸지 뭡니까? 그리하여 양반 체면에 혼인을 무르기는 못하여 시골에 내려가 쥐 죽은 듯이 살라고 누이를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험한 길, 몸 약한 누이를 보살피려 제가 따라 나선 것인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일이 터져버렸지 뭡니까? 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옆마을에 유명한 의원이 있다 하니 내 그곳에서 약을 지어와야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녀올 동안 누이를 잘 돌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비는 누이를 청년에게 맡기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청년은 쥐 죽은 듯이 누워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죠.
그때 여인이 숨쉬기 어려운 듯 헐떡거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은 김진사댁 막내딸에게 했던 것처럼 손으로 온몸 구석구석을 주물러 주었죠. 30분쯤 지났을까? 비로소 여인의 숨과 혈색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는 말했죠. 리신지 모르겠으나 선비님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진정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감사한 마음은 현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진정성이 느껴지는 법이지요. 하지만 아까 동생에게 들었듯이 소저 가진 것 없이 신랑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님께 은혜를 갚을 만한 것은 이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이 몸 바쳐 한평생 선비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 제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장례를 약속한 여인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소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청년은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죠. 다음 날 청년은 예비 신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별의별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서인지 청년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는데 다행히도 혼인식은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처음 본 신부도 청년의 마음에 쏙 들었죠. 둘은 신부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인사를 드리러 신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에 도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집 앞에는 처음 보는 가마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신랑의 낯빛은 점점 창백하게 변해갔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안에 들어가니 어제 만났던 두 여인이 청년의 부모님 앞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무척이나 곤란한 얼굴이었는데 아들이 보이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뭔 짓을 하고 다녔길래 외간 여인이 둘이나 찾아왔냔 말이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아들을 다그쳤죠. 이에 아들은 하소연하듯이 그제 신부를 맞으러 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청년은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왜 살려준 것도 모자라 책임져 달라며 엉겨붙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그리고 이런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부모님은 두 여인을 불러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그녀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이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입을 맞추고 몸을 주물럭주물럭 거린 사실 말이지요. 그로 인해 저는 더럽혀진 몸이 됐습니다. 중고 처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면 어찌합니까? 이제서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파혼당하고 죽을 뻔한 제 목숨을 살려준 것이 아드님입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이 몸뚱이뿐인데 평생 옆에서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멀리서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있던 새 신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 관계가 이리 복잡한 사람인 줄도 몰랐고 또 이리 가다가는 저 여인들에게 밀려 첩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집간 지 일주일도 안 돼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그리한다면 집안의 수치가 될 것이 뻔했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새 여인은 그 날부터 신랑의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셋 중에 맏언니는 기가 센 김진사댁 막내딸이 맡았죠. 이제 우리는 친자매처럼 지내야 하는 기다. 서로 싸우지 말고 기분 나쁜 것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말하고 그리해야지 집안이 평안하지 않겠나. 그리고 서방님이 우리 셋을 먹여 살리기는 벅찰 테니 각자 나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할 기다. 알겠지? 김진사댁 막내딸 덕분인지 새 여인은 오랫동안 싸우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밖
밖에 나가 일도 했기에 먹고 사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3명의 부인을 상대하느라 청년의 몸은 나날이 야위어만 같다고 하죠. 그렇게 1명의 남편과 3명의 부인은 나중에 자식을 낳아 잘 기르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힘들다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저 복에 겨운 소리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웃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명의 미인 아내를 하루에 모두 얻은 복받은 청년이었으니까요. 조선이 망한다고 외친 사이비 교주. 조선시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8천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직업은 백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서 백정끼리 모여 살아야 했고 다른 신분과 결혼할 수 없었죠. 상투도 틀 수 없었고 비녀를 꽂지도 못했으며 천민 신분이라 어린 아이에게까지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백정들은 눈치를 보면서 사회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 산적이 되고는 했죠. 개 중에 박성노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했는데 백정 신분의 좋은 머리는 사치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신분 자체가 백정이었기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자신의 팔자를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말투와 습관들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사람과 말하는 화술, 더 나아가 사람의 심리를 조정하는 것들을 익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내는데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한 것이었죠. 어느 날 박성노는 도사처럼 차려입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대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주인 영감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죠. 안녕하십니까 대감님. 저는 막산에서 공부를 마치고 온 중생입니다. 그런 제가 왜 대감님의 집을 방문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요즘 하늘님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귀신이나 신령 같은 것을 자주 본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끔 닥쳐올 행운이나 불행을 저에게 얘기해주곤 하지요. 마침 제가 이 집을 지나가는데 지붕에서 키가 큰 귀신을 보았지 뭡니까? 그거야 뭐 자주 보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글쎄 그것이 어느새 제 앞으로 다가와 다짜고짜 이 집 주인에 관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신뢰를 무릅쓰고 이리 불쑥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했느냐? 그래, 그것이 뭐라고 하였길래 내 집에 불쑥 찾아왔느냐? 그것이 말하길 내가 배가 고파서 하늘로 못 올라가고 있다. 만약 나에게 쌀 한 말로 밥을 지어 바치면 나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집의 주인도 복을 받아 올해 큰 풍년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거짓이 아니렸다. 에이 나으리, 제가 누구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제사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사상이라기보다는 진수성찬에 가까운 한상이었죠. 대감은 향을 피우고 부인과 함께 열심히 절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대감은 박성노에게 수고했다면서 돈 몇 푼을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하며 말했죠. 대감님, 전 돈을 받고자 한 일이 아닙니다. 하늘님의 사자로서 이 나라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힘쓴 것뿐이니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풍년이 들어 제 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제 소개나 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추석. 박성노의 거짓말이 잘 맞아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건지. 주위 다른 집들은 흉년이 들어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대감네 집만 큰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하여 곳간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러고도 남은 쌀들은 사람들에게 팔아 더욱 더 큰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위 사람들이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주위 다른 논들의 벼는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어찌하여 자네 집만 이리 농사가 잘 되었는가? 안 그래도 셈이 많은 자네가 물어볼 것 같았네. 이제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다 박성노라는 사람 때문이라네. 박성노? 그가 누구인가? 그는 미래를 보는 자, 하늘님을 품은 자라네.
그 일이 있고 나서 박성노라는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갈고 닦은 화수를 뽐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점차 늘어났는데 그들 대부분이 과부와 무당, 노비나 백정같이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사회에서 핍박받는 자들이었는데 이 또한 박성노가 자신과 신분이 비슷한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잘 보듬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늘님을 품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며 편안한 삶을 누리던 박성노. 그는 하늘님에게 바쳐야 한다며 신도들의 돈을 갈취했고 예쁜 여인들을 자신의 옆에 두고 주지육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전 무시받던 백정 시절에 꾸었던 꿈을 다 이룬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큰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는 결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얻어내기 위해 큰 사기를 치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조선의 종말론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신도분들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명나라 운남에 다녀온 것은 알고들 계시죠? 사실 그곳에서 겪은 일 중에 말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걸 어찌 얘기해야 하나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 신도분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 드립니다. 사실 그때 운남에 간 것은 놀러 간 것이 아니고 원광사의 149세 노승의 장례식에 초청을 받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승을 화장하는 것을 보았는데 화장을 하면 혼이 하늘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노승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한동안 주위를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던 혼백이 갑자기 멈춰서서 당부하듯 저에게 말하더군요. 올해 조선에 큰 홍수가 날 것이다.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물난리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발알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곡식이 다 물에 잠겨 살아남은 사람들도 배고픔에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라. 또한 이러한 사실을 만백성에게 널리 알리기 어려운 바 내가 말한 내용을 글로 옮겨 적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그리고 그 글을 한 통 가지고 있으면 재앙을 면하고 두 통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 재앙을 면할 것이며 세 통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제가 누구겠습니까? 하늘님을 품은 자, 바로 박성로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제가 신도님들을 위해 노승의 글을 적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드릴 수는 없고 두루마리 한 개당 10량씩 받겠습니다. 받은 돈들은 모두 하늘님을 위한 제사상을 차리는데 쓰일 것이니 두루마리를 사서 가정을 보호하시고 복도 받으십시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박성노를 믿는 신도들 사이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너도 나도 종말론의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를 사려고 다투었고 즉석에서 먹을 갈아 두루마리 내용을 베껴 쓰려는 이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또한 두루마리를 3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남은 두루마리를 팔았습니다. 그것도 2배나 받고 말이죠. 그리고 순진한 신도들은 어차피 끝날 세상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박성노 일당에게 전 재산을 넘겼습니다. 마땅한 재물이 없는 자들은 돈 대신 땅이나 집문서를 넘기기도 했죠. 박성노가 꾸며낸 종말론은 순식간에 마을에서 면 단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두루마리를 사려고 박성노를 찾아갔기에 그가 뒷돈 주고 고용한 서예가들은 덩달아 바빠졌죠. 하지만 그들 역시 한 두루마리당 5냥을 받았기에 남는 장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라도 전역에서는 박성노의 두루마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구한 사람들은 구한 사람들대로, 못 구한 사람들은 못 구한 사람들대로 서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이 난장판의 원인이었던 박성노 일당의 사기극은 급기야 전라도 관찰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관찰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의금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의금부에서는 왕에게 보고했고
결국 박성노에 대한 체표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늘님을 품은 자, 박성노다. 그런 나를 인간의 잣대로 만든 법을 들이대어 잡아가려고 하느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천벌이 무섭지 않냔 말이다. 포졸들이 잡아가려 하자 그는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을 잡아가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을 가두는 것은 하늘님을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잡혀가서 심한 매질을 당하자 곧 태세를 바꾸고는 싹싹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놈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늘님은 개뿔, 제 위에는 임금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매질을 멈추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결국 박성노는 심한 매질을 당한 뒤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들 모두 처벌을 받았는데 신분과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판 종말로는 8천으로 태어나 신분 상승을 꿈꾸던 박성노가 쫓겨남으로써 모두 마무리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